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던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애타는 마음일까요?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50대 남편이 서울로 면접 보러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이틀째 귀가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단 남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신호가 잡힌 곳, 경기도 파주였는데요.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어요. 아내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사라진 남편은 왜 경기도 파주로 향했을까요? 그곳에서는 누구를 만나기로 했던 걸까요? 판결을 재구성해서 확인해 보시죠. 일자리 면접을 보겠다면서 인천에 있는 집을 나선 50대 가장이 이틀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서울이었는데 휴대전화 추적 결과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장소는 경기도 파주였는데요. 일단 사라진 남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확인을 하겠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죠? 그랬더니 파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파주로 가서 주변을 탐문하고 CCTV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파주의 한 도로변에서 이 남성 소유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울로 간다고 했던 사람이 파주에서 연락이 끊겼고 파주에 있는 도로변에 차까지 버려놨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건 뭐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럴 겁니다. 뭐 수사관이 이 신고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한 곳이 파주였고요. 그 다음에 파주 인근에 있는 한 도로변에 차가 세워져 있고 차 안에는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이고 또 그게 이미 이틀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로 갔는데 파주에서 발견된 것도 이상하고 또 면접 보러 갔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 경찰관 입장에서는 바로 강력 사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를 한 지 사흘 뒤에 이 남편의 집 있는 인천에 있는 공단에서 경찰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이 신고 전화는 남편을 찾았다는 신고 전화는 아니었죠? 네, 인천 남동공단에서 출근을 하던 근로자에게 걸려온 신고 전화였습니다. 출근하던 길에 담벼락에 웬 수상한 여행 가방이 있는 걸 확인하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이 안에서 정말 심각하게 훼손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패해서 신고자 말에 따르면 냄새도 조금 많이 났다고 해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근로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된 시신은 40대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었고요. 온전한 시신은 아니고 일부가 훼손된 일부 시신이었습니다. 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이 버려진 남성의 시신을 확인해 봤겠죠, 변호사님? 네, 이제 발견 당시의 시신이 40, 50대 남성으로 앓은 상태였고요. 가슴, 등, 뒷목에 상처가 40여 차례 이제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이제 방어흔도 있었고요. 부검 결과 약물 같은 건 발견되지 않고 손톱 밑에도 이제 DNA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지문 채취를 통해서 변사자의 인석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사망자가 앞서 실종 선고가 들어왔던 이제 50대 남성이었던 거죠.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던 50대 남편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신을 훼손하는 목적을 보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시신을 감추려고 하는 건데 시신이 든 가방을 유동인구가 많은 공단 길거리 담벼락에다 놨다. 이건 무슨 심리인가요? 이거는 범인이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오히려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기를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 수사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파주 인근, 저 인천 쪽 인근, 이게 혼란을 조성할, 수사상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오히려 발견이 잘 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 신고가 됐던 남성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수사는 누가 이 남성을 살해했는가 그리고 왜 살해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일단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 주변 CCTV부터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 시신이 든 가방을 누가 여기다 놓고 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겠어요? 주변에 CCTV를 확인해야 되겠죠. 경찰은 주변에 CCTV 탐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수상한 차량이 발견된 거예요. 시신이 발견되기 8시간 전쯤에 한 차량이 이 근처에 와서 5분간 정차한 후에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차가 좀 이상해요.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은 8분 정도 계속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CCTV의 화면이 좋지가 않고 더구나 밤이었기 때문에 차량 번호는 식별이 안 되고 다만 국산 차량은 아니구나 여기까지만 밝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CCTV 화면에 화질이 좋지 않아서 국산차가 아니라 수입차라는 사실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차량의 번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숨진 남성이 누구와 만났는지,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이 부분에 좀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를 약속을 해서 만났다면 당연히 만나기로 약속한 통신 기록이 있을 거고요. 결국 뭐 경찰이 이럴 때는 통신 기록을 조회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휴대폰 통신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 기지국이 경기도 파주시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제 30대 여성이라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되었고요. 파주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소유한 차량이 CCTV에 찍힌 외제차 모델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여성을 만났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떠한 관계인지까지는 이제 뭐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숨진 남성이 30대 여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시신 유기 장소에서 CCTV에 찍힌 수입 차량의 소유자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이제 범인일 거라고 봤는데요. 이 여성이 정말 혼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혼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경찰도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자가 단독범이나 다른 사체를 이곳저곳에 유기했다. 어느 누구라도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어저께도 현장에 가서 우리 형사들 다 데려가서 현장에서 CCTV 확인 다 하고 또 그 유기된 장소도 이 여자가 슬슬 가는 걸 보면 또 범행 도구 구입하러 할 때도 혼자 다니고 또 특별한 그 뭐 상대방하고 그 범행 시간대 통화 내역도 없고 요런 걸 봐서는 여자 범행으로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했지만 계속 그 추가 부분의 공범 여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0대 여성이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해서 일부씩 이렇게 버렸다. 혼자 하기에는 정말 힘든 범행이라서 경찰도 공범의 존재를 의심했지만 단독 범행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신을 버린 장소에 나타났고 이 남성과 숨진 남성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까지만 안 나온 상황이라서 여성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남성이 살해된 당일인데요. 경기도 파주의 한 무인 모텔 주차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성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요. 남성이 뒤따라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8일인데요. 여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혼자 주차장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에 CCTV가 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들어갔던 남성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이 여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모텔에서 숨진 남성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그리고 혼자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긴 생머리에 검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차림이었다고 하는데 이 30대 여성의 정체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만났던 여성 정체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요,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고 외제차를 타고 있다는 걸 경찰이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의 동선을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텔이 나온 거고요. 이제 결국은 이 모텔에 그 남성과 같이 들어간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그 경위를 거쳐서 둘이 만났느냐 했더니 그 남자와 이 여성은 채팅 조건 만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5월 25일 날 50대 남성이 이제 이 여성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그 문자를 받아요.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 하기로 해요 하는 문자를 받아요. 이 휴대폰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이 남성이 30대 여성을 만나러 갔던 거고요. 26일 날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남성은 자기 승용차를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파주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파주 인근에 있는 도로변에 이제 세워두고 여성 차를 탑니다. 그리고 여성 차와 함께 그 모텔에 이제 갔던 거고요. 이른바 이제 조건 만남을 해서 당일날 오후 한 5시 한 20분경에 같이 입실을 했던 거죠. 네. 조건 만남을 매개로 만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함께 모텔로 들어갔지만 나온 건 여성 혼자뿐이었습니다. 남성이 이후 모텔을 나서는 모습은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뭐 살해 장소가 모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6일 날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갔다가 28일 날 여성이 가방을 들고 나오고 남성이 나온 흔적은 없어요. 지금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모텔에 들어갔다가 남성이 잠깐 편의점에 간 적은 있지만은 그 이후에 모텔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 영상은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대목은 뭐겠어요? 남자가 모텔에 없었으면은 여성의 가방이겠죠. 여성의 가방 안에 혹시 남성의 시신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실할 때 여성이 끌고 나왔던 커다란 여행 가방은 남성의 시신 일부가 들어있는 채 발견됐던 그 가방과 같은 크기, 같은 색깔, 같은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살해를 한 뒤에 구입했다고 하고 흉기는 이미 남성을 만나기 전부터 가져갔단 말이죠. 이건 뭐 계획범죄인 것 같은데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순서별로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살인이 발생한 시점은 26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7일에 여성은 모텔 밖으로 빠져나가서 뭔가 물품을 잔뜩 구매합니다. 순서대로는 여행용 가방을 먼저 샀고요. 그 다음에 전동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했던 그런 수단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8일, 그러니까 살인이 발생한 이틀 뒤인 28일에 모텔로 여성이 다시 들어갑니다. 5시간 동안 여성은 모텔 안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차장에 다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아까 구매했던 그 여행용 가방을 차량 뒷좌석에 싣고 모텔을 아예 떠나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하고 나가서 운반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사가지고 돌아왔던 건데요. 이 용의자가 되고 있는 30대 채팅 여성, 경찰이 나중에 이 모텔에 가보니 범행 흔적을 깔끔하게 지워놓고 시신과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남성이 객실에 들어간 것까지만 나오고 밖으로 나온 건 발견되지 않으니까 살해됐을 개연성이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용 가방에 아마 유기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살해 장소로 지목되는 객실에 들어가서 이른바 얘기하는 누미놀 시약 기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객실하고 객실에 있는 벽과 바닥에서 인열 반응, 사람의 혈흔 반응이죠. 혈흔 반응이 나왔고 그걸 채취해서 이제 아마 피해자의 DNA하고 맞춰봤겠죠. 결국 거실 내에서 살해 및 그 어떤 그 사체를 손괴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깔끔하게 범죄 현장을 정리하고 사라진 여성. 하지만 여성을 찾은 실마리가 포착이 됐죠. 네, 이제 용의자로 이 여성이 특정이 됐어요. 그럼 이 여성의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이 본인의 동선을 다 흘리고 다닙니다. 어떻게 사망한 남성의 신용카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귀금속점, 뭐 여행용 가방점, 주유소 이런 데 가서 사망한 남성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덜미가 잡힌 거는 이제 귀금속집이었어요. 이 귀금속집 사장님이 눈치가 빠르신데 한 여성이 와가지고 300만 원을 구매를 해요. 근데 구매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게 성공을 하니까 또 와서 500만 원짜리를 구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여성인데 카드 명의자는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분이 승인을 취소했어요. 결국 남성은 이 여성의 카드 기록을 조회해서 점점 수사망을 좁혔고요. 집안에서 태연하게 숨어있던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성에게 취조를 해서 사라진 남은 시신 일부도 찾을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남성, 자신이 심지어 애인 사이가 되자면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남성을 살해했는지가 궁금한데요. 동기에 관한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경찰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거기서 대화 중 시비가 돼서
자기가 평소 소지하던 그 그렇게 살해한 후에 평소에도 그 자기가 호신용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 그 핸드백에 넣고 다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그 차를 몰고 이제 야간 시간대 그 붉은 몽수로에 이제 다리를 먼저 유기한 후에 무작정 온다는 게 인천으로 와가지고 인천 남동공단 그 도로에 유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남성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인정은 했지만 이 살해가 정당방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에서는 죽은 사람이 어떠한 신체적 침해를 한 흔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결국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성이 살해하는 과정은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후를 봐야 되는데 고유정 씨와 좀 비슷합니다. 인터넷 매립지, 쓰레기장 이런 걸 휴대폰으로 검색해요.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았던 거죠. 그리고 충격적이게 채팅 사이트로 다른 만남과 조건 만남도 가졌고요. 차 안에 시신을 방치한 채 60시간 동안 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차 안에 훼손한 시신을 넣은 상태로 다른 남성을 만나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여성 법정에 가서는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일단 재판부한테 이렇게 주장했는데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고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징역 30년이군요. 이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갔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주장, 꾀병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는 60초 뒤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